이런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의 내적 환경, 뭐 조직 구성원의 출신 배경이랄지 역할, 지위, 가치관 이런 것도 조직의 내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외적 환경. 조직의 외적 환경이라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지리 등과 같이 조직의 생존과 유지 및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국민, 압력단체, 정당, 노동조합과 같이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조직이나 제도 등을 말한다. 보시겠어요? 이 조직의 외적인 환경은 그 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과업 환경 또는 특정 환경과 사회 속의 모든 조직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반 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정 환경, 일반 환경. 일반 환경에는 뭐 정치적, 법적 환경,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등등 문화적 환경, 인구 통계적 환경, 사회적 생태 및 자연적 및 물적 생태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환경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이죠. 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법적 환경, 뭐 경제적 환경, 뭐 인구 통계적 환경, 뭐 특정 조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행정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학자들은 존 가우스, 뭐 리그스 등을 들 수 있겠고요. 존 가우스 같은 사람은 주민, 장소, people, place, physical technology,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와 사상, 재난, 인물 등을 제시한 바 있고, 리그스는 경제적 기반, 사회적 구조, 이데올로기, 의사 전달, 뭐 정치 체제 이런 얘기를 한 바. 이것들이 이 행정학자는 환경적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어요. 자,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할까요? 우리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서 생태론 얘기했죠. 행태론이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behavioral science, 행위과학의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행태론이다라고 했으면 생태론은 조직의 구성원보다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조직 그 자체, 구성원이 아니고요.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연구한다. 자, 조직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그 자체 유지, 존속, 발전을 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을 계속한다. 조직은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요소들에 관한 필요한 재화, 용역, 정보, 인원, 기술 등을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회 변동을 유도함으로써 변동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자,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 그러니까 조직을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되는데 그 적응 방법에 관해서 톰슨과 맥규엔은 뭐 경쟁이랄지 흥정 및 협상, 적응적 흡수, 연합, 조직의 분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톰슨과 맥에는 조직은 환경, 특히 다른 조직과 경쟁 관계 및 협력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 설정과 변동이 이루어지고 그 운영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조직이 자원이나 고객 등을 비롯한 공동의 대상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조직 활동을 벌이는 것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또 바겐이라고 불리는 흥정, 니고시에이션,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흥정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조직을 재화나 서비스 획득 및 제공을 위한 교섭을 벌이는 것을 말하고요. 협상이라는 건 서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대해 일부는 양보하고 일부는 획득하는 것을 주고 give and take 협상이죠. 그래서 뭐 윈윈 할 때 윈윈 전략 굉장히 유행한 말이죠. 뭐 협상은 아까 그 메소, 마이크로, 매크로 분석 단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와 국가 간 가장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자신들이 국제적 문제에 관해서 협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WTO 만들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가지고 각 가트 체제로부터 이제 WTO 체제를 이행하면서 7년간의 오랜 다자간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give and take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거는 그것이 이제 협상 방법이고요. 흥정이라는 것은 협상보다는 좀 약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둘 이상의 조직, 이 제한화 서비스 획득 및 제공을 위해서 교섭을 벌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상 이전의 단계가 뭐 흥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 코옵테이션, 이 적응적 흡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조직의 안정과 존속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책이나 리더십 및 의사결정기구의 환경의 새로운 요소를 흡수해서 적응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적응적 흡수는 새로운 요소를 흡수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적응적 흡수에는 조직의 지도층의 지역사회 유력한 인사를 참여시켜 조직의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공식 적응적 흡수하고 의사결정의 의사반영이나 타협을 의미하는 비공식적 적응적 흡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환경과 작용하면서 이런 적응적 흡수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연합 코올리션이라고 불리는 연합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다른 조직과 합작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직의 분할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직은 생존하려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야 되는데 환경 불확실성 때문에 그 대응 방법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때 그 대응 전략의 하나가 이제 조직의 분화입니다. 환경의 복잡성을 분해 가능한 문제로 분류하고 각 문제에 대응한 하나의 전문적 단위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의 분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사회 변동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환경에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사회 변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참여자 또 규제자로서 어, 기능한다. 예, 그래서 시장 환경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뭐 뒤에 지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플리그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까 그 조직의 편성 관련해서 네, 조직의 편성 관련해서 우리 페이얼이랄지 뭐 어윅 어, 그레이쿠나스 같은 학자들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이 이제 주로 관리 경영적 접근이라면은 이 플리그스타인은 같은 조직 이론 중에서도 이제 사회학적 좀 연성적인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필드 시어리 장이론 교육학하고 이제 사회학 뭐 레윈의 장이론 이랄처럼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필드 시어리 사회학자들은요 그 필드 시어리 장이론 또 메소 시어리 중범위 이론 아까 로봇 머통 얘기했죠. 머통 얘기했죠.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지리학자들은 사회학 교육학에서는 이 장 이론을 많이 피드 시어리라고 부르는데 지리학에서는 뭐 비슷한 개념인가요? 스페이스 공간이란 말을 많이 쓰죠. 가족의 장 이것도 하나의 지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꼭 서울, 광주 뭐 이렇게 특정 지역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리학 여러 가지가 코너샵 코너샵 동네 골목 가게들 있잖아요. 이 코너샵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기도 합니다. 이 지리학자들은 스페이스란 말, 공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회학자나 교육학자들은 필드 시어리, 장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이론 얘기를 한 사람이 플리그슈타인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직 이코노믹 소시알러지 경제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organizational theory 조직 이론 관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조직 시장을 하나의 조직으로 봤어요. 또 EU라는 거대 조직 EU를 하나의 조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학자들 EU에 관련해서 EU법 EU법이 이제 각 구성국 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법체계 비슷하게 EU법이 상위법입니다. EU는 이제 미국처럼 통일헌법은 없어요. 통일헌법을 만들라고 그랬죠 한때. 그런데 이제 사회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나라들이 뭐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동구 국가들하고 서구 유럽 국가들하고 이 경제적으로 격차가 큽니다. 이게 하나의 통일헌법을 만들면 미국처럼 통일헌법을 만들면은 이제 복지 정책이 그 국가적 단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문제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복지 정책을 국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해야 되는데 그잘 사는 서구 유럽 국가들이 다 이게 덮어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부터 이게 부결이 된 거야. 통일헌법 초안이. 그래서 이제 통일헌법은 갖지 못하고 결국 그 로마 조약에 기초해서 골간 국제법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 체제예요. 미국 같은 뭐 연방 국가라고 하긴 뭐하고요. 굉장히 연방 국가에 준하는
굉장히 단합된 어떤 통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페더럴 유니언, 페더럴 스테이트, 연방국가라고 안 부르고 수프라내셔널 오가니제이션,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 조직체다.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뭐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 국제기구다. 국제기구보다는 뉘앙스가 좀 더 강해. 슈퍼내셔널, 국가성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연방국가, 수프라내셔널 오가니제이션, 연방국가, 페더럴 유니언처럼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중간쯤에 있어요. 페더럴 유니언, 슈퍼내셔널, 인터내셔널, 국제기구. WTO나 ILO, 국제노동기구, 이거보다는 더 단합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미국처럼 뭐 연방 헌법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된 건 아니죠. 이 플리그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 조직 이론가인데 자신의 조직 이론을 EU에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뭐 EU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페더럴리스트, 유로피언 페더럴리스트가 있고요. 유럽 통합돼야 된다. 지금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 합중국이 통합돼서 발전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유럽도 통합돼야 된다. 유로피언 페더럴리스트가 있습니다. 유로피언 소셜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통합될 수 없다, 유럽은. 지금 유럽의 역사, 그렇게 많은 전쟁을 거치고 인종, 민족이 다양하죠. 언어도 다양하고 종교도 이질적입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쉽게 통합이 됐냐? 유럽의 사회적 현실, 소셜, 그런 것들은 사회적 현실이죠. 이거 알아야 된다. 그리고 좀 비슷한 톤인데 네오리얼리즘, 신현실주의. 신현실주의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그 운동권 학생들이 뭐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저장 많이 읽고 공부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카에 의해서 주창되고요. 그러니까 뭐꼭 그 카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영국 외교관인데 이 주로 대사도 했고요. 러시아 주재 대사도 했고 외교관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저술하고 이 유럽 지역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가 매우 중요하고 미국 사람들이 보는 어떤 현실주의죠. 리얼리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신현실주의는 역사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의 바탕에서 그 지역을 이해한다. 유럽을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제도론, 제도 학파들, 제도 학파에 속한 학자들이랄지, 뭐 특히 중서부식 뭐 어떤 대학들, 뭐 시카고 대학이랄지, 주로 이제 인스티튜셔널리스트라고 하죠. 제도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리얼리즘 입장에서 유럽은 통합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해요. 이 플리그스타인은 조직이론가 때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론에 관련해서 위스콘신 대학은 이제 전통적으로 사회학, 언젠가 그 라이트 밀즈 얘기도 했는데요. 또 폴츠라는 좌파 사회학자도 유명하고요. 뭐 사회학 관련한 어떤 전통 역사 깊은 학교인데, 그 플리그스타인은 이렇게 여러 단위, 메소, 중범위 이론, 로버트 모톤의 중범위 이론,
장애 이론 이런 쪽에 그런 부류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이론 관련해서 여러 중범위, 뭐 사회학자라면 이제 중범위 이론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뭐 시장 조직 그리고 뭐 EU 조직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뒤에 간략히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행정조직은 변동의 담당자로서 환경을 의도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사회 변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플리그스톤 같은 사람은 뭐 정부가 하나의 시장의 참여자, 또 규제자로서 시장 조직, 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이유도 결국은 EU란 조직이 그 EU의 어떤 사회문화적 그 역사적 환경에 따라 을 배경으로 EU란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인의 뭐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작고 강한 정부, 또 뭐 작은 정부, 큰 시장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보통 작고 강한 정부란 얘기만 하는데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작은 큰 시장을 지향한다 했을 때 시장이 하나의 뭐 조직일 수도 있고 플리그스타인 말한 대로 조직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 참여자 규제자로서 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예, 자, 기관 형성, institution build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기관 형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나 기관, 조직들을 창설하거나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조직을 새롭게 전환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회 변동을 유도하거나 쇄신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기관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EU, 플리그스타인 EU 얘기했습니다만은 EU 조직이 발전됨으로써 이게 하나 인스티튜션 빌딩이죠. 그러니까 미국식 리얼리즘입니다. 제도를 형성, 인스티튜션, 뭐 기관, 제도죠. 제도를 형성하는 거야. 규범, 법, 뭐 제도하면은 이제 그런 가깝죠. 그래서 이 뭐 플리그스타인 EU 관련한 얘기도 뭐 여기 기관 형성, 조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변동의 유도 촉진을 위해 설립하는 조직들은 공공 부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는 것이 바로 기관 형성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법과대학의 생존학 공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메소 분석입니다. 사회학적 접근법이에요. 플리그스타인을 되게 사회학자라고 얘기했죠. 페이얼이나 그레이쿠나스 같은 학자들은 이제 조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경영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EU 뭐 마켓, 시장 이런 것들이 다 사회학자들의 눈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뭐 마켓, 시장을 조직으로 한번 보죠. 그리고 EU도
그렇게 연성적으로 뭐 분석 안 하죠. 이게 초국가기구가 아니고 연방국가고는 어떻게 다르고 이웃국가 구성국법은 어떻게 다르고 왜 딱딱하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제 조직이 되는 조직, 분석의 대상이 돼.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조직. 자, 제5장 조직의 구조 및 형태에서는 이제 뭐 관료제랄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 좀 볼까요? 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는 그 비오크라틱 메이즈라고 할까요? 이 관료제의 어떤 현대적 문제점에 관련해서 설명한 그런 논문을 또 좀 참조해 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구조 및 형태 관련해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개선 조직이라는 것은 상하 명령 복종 관계를 가진 수직적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직접 결정 집행하는 조직을 말하겠습니다. 예. 자, 개선 조직은 그래서 법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을 지게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다 뭘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영업 시간이 지났나요? 예. 아이고 이거 굶게 생겼네. 자, 개선 조직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행정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결정권, 집행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죠. 참모 조직과 그런 점에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 관리자를 정식으로 한 수직정행 권한 계열로 이루어진다. 계층제, 명령 통일, 통솔 범위 등 분업체제 원칙에 따라 편성된다.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고 봉사한다. 자, 참모 조직이 있습니다. 참모 조직은 스텝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개선 조직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를 지원, 조성, 촉진함으로써 조직 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조직을 말하겠습니다. 참모 조직의 특징이라고 하면 명령, 집행, 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문적 지식 경험으로 행정 조직의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장애 업무를 연장,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지휘 감독의 범위를 넓혀주고요. 국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개선 조직과 달리 국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봉사하지 않고요. 자, 개선 참모 조직의 장단점이 나와 있죠. 장점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고 최고 관리자의 통솔 범위를 확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직활동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조직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개성기관과 망료기관 간의 불화 갈등이 조성될 우려가 많고요. 개성기관과 망료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의사전달 경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행정의 지연, 경비, 지출의 증가와 낭비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개성기관과 참모기관의 개성기관과 참모기관이 불화하게 되면은 또 갈등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그 원인과 해결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기관 참모기관 간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 한계가 규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상호 업무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 환경과 행태 차이, 이상과 현실의 추구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화와 갈등 관계가 조성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 관계를 명확하고 개성과 참모 간의 인사교육을 할지, 기관장 자신의 충분한 이해와 조정 노력, 양자 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직은 이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형태를 갖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이란 formal organization인데 조직의 공식적인 임무와 관련된 특수한 목적과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만든 조직을 말합니다. 법률이나 직제에 의해 명문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 informal organization은 공식적 조직에 정해진 사람들은 배치나 상호관계를 계기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집단을 말하고 조직의 공식적 구조, 기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간의 욕구와 조직의 공식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조직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공식 조직은 말 그대로 인위적이고요.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 공식 조직은 외면적, 외조적인데 비해서 비공식적인 조직은 내면적,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 조직은 성문화된 제도로 제도적, 가시적인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성문화되지 않은 비제도적, 불가시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공식 조직은 보통 능률의 논리에 따라 구성되는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감정의 논리에 따라 구성된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섯째, 공식 조직은 전체적인 질서인데 반해서 비공식 조직은 부분적인 질서다. 그렇죠? 조직은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있는데 이 상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은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이 잘 되려면은 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에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조직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행동 유형과 비공식적인 행태 유형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비공식 조직, 그 조직의 이 비공식 조직에서 이 비공식 조직이 기능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직업 집단의 만족감과 안정성을 부여하고요. 능률적 업무 수행의 새로운 기능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직원의 좌절감, 욕구불만과 기타 정신적 문제에 대한 안전핀 역할을 하고요. 구성원 사이의 정보나 경험이 교환되어 직원의 유한 의사소통 경로가 되고 직원의 기속감, 안정감, 일체감 등을 충족시키고 따라서 사기를 높일 수가 있고요. 직원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혁신을 기하게하면서 조직 속에 활기를 넣어줘서 발전적인 생동감을 갖도록 한다. 어, 반면에 이제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도 있는데요. 어느 개인의 불안과 불만을 직접 집단 전원의 것처럼 유포시킬 우려가 있고요. 공식적 의사 전달의 와전으로 조직 활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조직 전체 이익보다 소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서 파벌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균형이 파괴되고, 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정실주의를 조장할 필요가 있고요. 정실주의, 네포티즘이라고 하죠. 뭐 전라도 향후에 김해김씨 종중에 또뭐 서울대 동물회, 뭐 연세대 동물회, 뭐 이렇게
어떤 비공식적 조직, 공식적 조직 내에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잘못되면은 이게 네포티즘, 정실주의, 지역 연고, 학연 뭐 이런 등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될 우려성이 있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고 사집단과의 압력적인 단체 형성을 우려가 있고 변동에 대한 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정확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비공식적인 거니까 성격의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생적 조직의 응집성을 공고히 하며 외부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공식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그래서 이제 통제될 필요가 있는데요. 비공식 조직은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양성적 집단과 조직 활동을 저해하는 음성적 집단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능적, 순기능적 측면이 많은 비공식적 조직은 공식 조직의 기능을 보완 촉진시켜주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음성적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기능을 방해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적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가 좀 필요하겠죠. 자, 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 또는 위원회 제도는 행정적 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독제 조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여러 사람이 결정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고 책임지는 합의제 조직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20세기에 들어와 특히 발달한 제도인데 현대 행정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의 의사결정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요. 뒤에 뭐 독립규제위원회랄지 뭐 여러 행정위원회, 미 연방헌법 제1조에 의회가 만든 법원 그걸 우리가 아티클 1 코트라고 하는데요. 행정부 내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 연방헌법 제 3조에 이제 주디셔리 사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3조의 법원은 헌법상 이제 일정한 신분이 보장된 법관들, 라이프타임 테뉴, 종신제 법관들로 구성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티클 1 코트는 이제 헌법 제1조에 근거를 두고 1조는 의회, 컨그레스장이죠. 의회 재정법률로 만든 코트인데요. 뭐 이게 독립규제위원회랄지 뭐 행정부 내 이런 합의제 관청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회 조직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위원회 조직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장점은 첫째 위원회는 여러 복수위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경솔함을 배제하고 좀 더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의사결정 도출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또 전문가가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낼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지지도 단독제 관청의 결정보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합의제와 문제의 조정과 통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정상적인 방안이 도출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 위원회 조직의 단점 도 있는데요. 합의 과정 도출로 인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다수 인원 참여로 인해 단독제보다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 전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의 발휘가 어려워서 소신에 찬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타협안이 채택되기 쉽다. 것입니다. 자, 위원회 유형으로는 자문위원회, 뭐 조정위원회, 여기 행정위원회, 뭐 독립규제위원회, 뭐 등등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문위원회는 특정 행정활동에 대해 조직의장에게 자문,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합의제 기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집행 책임을 갖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장은 이에 대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제 미국 그 행정부의 강요들은 강요회의는 이제 자문기관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체제상 우리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꼭 밟아야 돼요.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와 같이 내각이 어떤 의결기관은 아니죠. 내각 책임자에서 내각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수상도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심의기관이고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헌입니다.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결정이 대통령을 기속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부정적으로 보죠 보통. 이제 보통 약한 것이 미국 미국 헌법상 미국 대통령제에서 내각입니다. 이것은 자문기관. 그러니까 그 심의사항도 헌법에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뭐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조정위원회는 각 기관 또는 개인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죠. 이 결정은 건의 효과밖에 없는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 각 부처 간의 각종 위원회는 이 조정위원회 한 예가 되겠습니다.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이것도 조정위원회 일종으로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행정 전반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고 규제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협의의 행정작용 이외에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합의제 관청으로서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티클 1 코트, 그 아티클 3 코트는 이제 그 라이프타임 테뉴, 평생 신분이 보장된 법관으로만 구성돼야 되고요. 헌법상 여러 가지 뭐 고유관할권, 항소관할권, 헌법상 많은 규정이 있는데 이 행정위원회나 독립규제위원회는 이제 미국 헌법 체제상 뭐 아티클 1 코트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제정해서 만드는 법원이에요. 그 원어로는 코트지만 이게 에이전시, 그러니까 위원회 비슷한 겁니다. 뭐그 행정위원회나 독립규제위원회는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어떤 신분과 신분 보장 그러한 아티클 3 코트 사법부에 속한 법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법관 신분분
3조의 사법부에서 요구하는 법관 신분이 없는 행정공무원들이 이제 그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독립규제위원회는 뭐냐? 우리 설명했지만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한 계층제에서 독립해 주요 과업에 대한 규칙이나 명령을 발하거나 불법 행동에 대한 제지 또는 특정 거래 분야에서 허가행위 등 준입법, 준사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말씀드린 대로 그 사법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전문적이고 사법적 판단을 해요. 준사법, 그걸 우리가 이제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 첫째, 행정부나 정치적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경제활동이나 행정부에 대한 규제활동을 전개하고 준입법, 준사법적 권한이 있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권력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동의 관심과 문제 등을 해결하고 행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이익을 증대시킨과 동시에 자본과 노동자 모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기능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서로 그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에게 대해서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자, 조직의 구조와 행태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failure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failur도 얘기했죠. centralization, 집권화, decentralization, 분권화. 집권화라는 건 의사결정권과 명령지휘권이 중앙정부 상급기관 최고관리층에 유보되는 것을 말하고 분권화라는 건 의사결정권과 명령지휘권이 지방정부 하급기관 하위계층에 위임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집권화와 분권화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특정 조직 내에서의 권한의 집중 및 분산과 유임이 된 경우 둘째, 중앙행정기관과 그 하급 일선기관 사이에서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특정 조직, 아까 뭐 메소, 마이크로, 매크로 분석 단위 얘기도 했습니다만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권한 집중 분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좀 크게 중앙행정기관과 하급 일선기관 사이의 어떤 집권화, 분권화 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교적 좀 딱딱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직 이론, 경제 사회학, 뭐 정치 사회학자들은 좀 연성적으로 자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이아르키 위계를 따지는데 하나의 어떤 그 사회학자들이나 말씀드린 대로 연성적으로 봅니다. 집권화 및 분권화 촉진 요인이라고 할까요? 집권화의 요인이라고 하면은 조직의 규모가 작거나 신설된 경우에는 이제 뭐 집권적 조직이 되기 쉽죠. 조직 운영이나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할 때 이제 집권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그 생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집권적일 수 있고요. 또 최고 관리직이 조직 활동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통제와 회계수를 요구하는 경우 집권화 요인이 됩니다. 등등 우리 교재에 집권화가 촉진되는 요인 에, 네, 설명이 있고요. 이제 분권화, 어, 분권화는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촉진되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최고 관리층이 일상적 세부적인 업무를 감소시킨 대신 정책 결정이나 장기 계획에 더욱 치중할 경우, 그리고 특정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능한 관리자를 양성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사기 방향과 창의성 개발을 중시하는 경우. 자꾸 맡긴다 이 말이에요. 예, 잘해봐라. 그러면 신나게 일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러죠. 사무 처리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분권화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겠습니다. 민족 통제를 강화하여 정치와 행정의 건전성을 발전시키려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제 그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데모크래틱 익스페리먼털리즘, 민주적 실험주의라고 할까요? 이게 그 돌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버블 공학 학자인데 이게 그 정치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버드 로스쿨 JD라고 이제 정치학자, 이름이 뭐더라?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돌프와 샤벨, 돌프 샤벨인가. 이 민주 경험주의. 그래서 사기업에서 정부가 배워야 한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센트럴라이즘, 분권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 분권화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는 바텀업이죠. 루트, 시작이 루트 데모크라시, 풀뿌리 민주주의, 루트 그래스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 그 민주주의 전통에서 이 분권, 디센트럴라이즈, 분권화된 정부, 지방자치 매우 핵심적인 요소고요. 이제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헌법을 권위적이고 규범적으로, 주로 이제 그러한 학자들은 해석, 헌법 해석론, 헌법 해석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러랄지 대부분의 뭐 법학자들은 주로 해석학자죠. 그런데 이 돌프, 샤벨 이런 사람은 이 사람들이 쓴 책이 폴리아르키, 분권화된 결정. 폴리라는 건 여러 다수의,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이면 폴리가 아니죠. 여러 지역 그 마이크로 레벨에서 필요한 일선, 아까 스트리트 레벨 뷰로크라시, 거리 차원의 관료제 비슷한 개념, 비슷한 성격의 것인데, 기초 일선 현장에서 어떤 분권화된 자율화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 경찰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existing categories, 기존의 탑다운식 헌법 연구, 정치학 연구,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업에서 배워. 사기업이라는 거는 시민사회 밑바닥이죠. 탑 하면은 정방이에요, 정부. 탑다운. 이 사람들 얘기는 바텀업이야, 바텀업.
사기업에서 배워야 되고 정부도 사기업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분권화하고 매우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 헌법은 하나의 동태적인 것이다. 이런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익스페리멘털 리스트. 헌법을 통해서 우리 계속 어떤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해야 된다. 민주성, 분권, 그러니까 헌법의 기존 어떤 existing 카테고리, 체계나 규정들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대 계속 발전하는 복잡한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헌법은 그러니까 200년도 훨씬 미 연방 헌법이 만들어진 지 200년 더 됐죠. existing.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헌법적 뭐 자유권적 기본권, 뭐 생존권적 기본권, 우리나라 헌법 그렇죠. 이제 미국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도 없어. 그래서 이게 오래된 문서인데 수정헌법정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헌법적 어떤 분류, 개념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훨씬 부족하다. 사기업에서 실험적으로 계속 사기업을 본받아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축원해 나가야 된다.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분권화하고도 관련된 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 분권화는 뭐 조직의 대규모화, 복잡화로 인해서 최고관리층 계층이나 상급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분권화 현상이 일어나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서 정치 행정의 건전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권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권화 분권화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집권과 분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 체계의 성격이나 역사적, 문화적 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분권화는 민주화, 집권화는 능률화로 관련지어 인식되기도 하지만 분권화만이 바람직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회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 이 중앙 집권화를 부르짖는 그런 행정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과도한 집권화는 자칫 행정의 경직화와 창의적 쇄신적 업무 처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현대 행정 조직에서는 과거에 그 민주적 통제랄지 민주적 행정을 넘어서서 이제 오히려 신중앙 집권화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직의 구조와 형태 관련해서 이제 5절에는 일성기관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성기관은 이제 필드 오피스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일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서 그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그 하부기관으로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일성기관의 유형을 뭐 영미형 일성기관, 대륙형 일성기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영미형 일성기관은 그 영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주민자치 전통, 강력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그런 전통 하에서 영면 일성기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행정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주민 스스로가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사상이 발달하면서 일성기관의 중요성이 성장해 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륙형 일성기관.
대륙형 일선기관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자치단체 국가들로 강력한 군주주의 정치 체제에 입각한 지방에서의 관체 행정 전통이 매우 뿌리 깊은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국가로부터의 수요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고유 사무와 국가 유임 사무를 동시에 행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일선기관이 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관청이라고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특별행정관청을 설치하기에 되는데 이것이 영미형 일선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광주에도 저기 한국은행 지점이 있죠. 그리고 이 광주 지방검찰청